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아니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세영 작가의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9탄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닐봉지 2개 또 볼 텐데 뭐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헤어지면 익숙해지지 않는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적지 않은 나이에 떠난 어학연수. 그곳에서 만난 나보다 한참은 어린 20대 초반의 아이들. 저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처음에 걱정도 많았지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아이들과의 이별이 쉽지 않았을 정도로 낯선 타지 생활에 큰 힘이 돼줬던 친구 같은 동생들. 출근 전날 조촐한 한 송이 같은 걸 했는데도 다음날 아침 약속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 녀석들. 그리고 아이들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 아침 못 먹고 갈 것 같아서 공항에서 먹어요 누나. 샌드위치와 탄산음료가 들어있던 까만 비닐봉지. 언니 우리도 사왔는데. 주먹밥과 이온음료가 들어있던 하얀 비닐봉지. 그 봉지들을 건네받으며 나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쉬워하는 아이들에게 어른인 척 내가 뱉은 말 또 볼 텐데 뭐. 하지만 그 순간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사람은 내가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도 한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둘러 공항 캠퍼스에 몸을 실었던 나. 물론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조금 부지런히 연락하고 조금 부지런히 마음을 쓰면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 아니란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쉬는 시간 졸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커피와 함께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졸음을 쫓느니 누군가에게 한국에서 조포가 오는 날이며 우르르 몰려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을 그리워하는 일. 날씨가 좋을 때면 도시락을 싸서 자전거를 타고 강가로 소풍 가는 일. 밤새 시험 공부하겠다고 한 집에 모여 공부는 안 하고 먹고 수다 떨고 그렇게 새벽을 맞느니 이제는 그런 일상을 우리는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나 보다 그렇게 아침잠 많은 녀석들이 학교 가기 전 우리 집에 들러 건네고 간 비닐봉지 2개. 탑승 수송을 마치고 공항 의자에 앉아 그 비닐봉지 2개를 바라보는데 문득 사진이 찍고 싶었다. 녀석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싶어서. 기내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문구에 배가 불러오는 것도 꾹 참고 그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와 주먹밥을 꾸역꾸역 다 먹었던 그날의 나를 잊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헤어짐. 그래서 결국 또 한 번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던 것. 그날의 나를 기억하고 싶어서. 제목 도대체 나중에 얼마나 행복해지려고. 어떤 영화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맛있는 초콜릿만 먼저 먹고 나면 나중엔 맛없는 것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 그 외에도 고진감래, 홍진빌레, 전화위복, 세용지마,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 어쨌든 다 비슷한 이야기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뭐 그런 의미일 텐데 난 항상 이 말들에 의문이 들곤 했다.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올까? 그냥 힘든 누군가를 위로하기에 지어낸 말들은 아니고 어떤 만화에 이 말들을 맹신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는 불행한 일을 겪을 때마다 기뻐한다. 이건 곧 내게 행운이 찾아올 거란 의미.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그 불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기뻐한다. 심지어 불행한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바보 같은 그 모습에 독자들은 피식피식 웃게 되고 언젠가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도대체 나중에 얼마나 행복해지려고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걸까? 어깨가 축 늘어진 그 친구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뻔한 위로의 말들은 참 많았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잖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잖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잖아.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의 시련이 언젠가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순 없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 그 말들은 극구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더 좋은 날까지 바라지도 않으니까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픈 만큼 성숙해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픈 일, 힘든 일 단위 가능한 겪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저 나의 무력함이 슬펐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면 뻔한 위로의 말밖에 던질 수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니까. 제목 내가 끊어야 할 2가지. 내가 끊어야 할 2가지. 그게 뭐야? 내 휴대폰을 흘려보던 이 친구가 했던 말. 담배? 뭐라 대답할지 몰라 나는 응 어벌 부리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뭐 했을까? 나도 궁금해졌다. 벌써 한 잔
한참 전에 적어두었던 글이다. 그 당시 내가 꺼낼 것은 담배가 아니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생각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어느 날 밤 나는 휴대폰을 열고 배경화면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끊어야 할 2가지. 그 하나는 분명 그 사람이었다. 따니는 안중에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멈추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 뭐였을까? 담배였을까? 그 사람 때문에 더 자주 찾게 됐던 술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 한참 빠져있던 게임? 그것도 아니면 평생 나를 자책하게 하는 나의 선천적 이름? 생각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전에 적어두었던 글인 거다. 그런데 내가 끊어야 할 2가지 그게 뭐야? 친구의 질문에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을 들켜버린 양 무척 당황이 돼서 한참 전에 적어두었던 그 글이 지금의 나에게도 적용되다니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은 지금도 너무 많은 거다. 언제나 나에게 끊어야 할 것이 2가지 이상은 되는 걸까? 하나의 자리를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담배, 술, 게임, 늦잠, 자기 합리화 혹은 자책. 하지만 나머지 하나의 자리는 너무나 쉽게 채울 수 있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한다 믿었던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 버렸다. 이제 내가 끊어야 할 분명히 한 가지는 이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련. 제목, 이제 들킬 일만 남는 거잖아. 그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두려워. 자신을 꽤 오랫동안 좋아해준 여자와 이제만 연애를 시작한 후배. 참 별게 다 걱정이다. 너 지금 자랑질하는 거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 울컥했는데 후배는 팔자 눈썹을 그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들킬 일만 남은 거잖아. 실망하게 할 일만 남은 거잖아. 조금은 이해도 되는 기분이었다. 꼭 연애에서뿐만 아니라 누군가 날 지나치게 가대평가한다는 느낌 받았을 때 솔직히 우쭐한 마음이 들면서도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할 텐데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니까. 물론 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일도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두고 봐. 당신 생각이 틀렸다는 거 보여주겠어. 오기가 생긴달까?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픈 투지가 생긴달까?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가장 짜릿한 순간이죠. 상대가 나를 전혀 안 믿을 때 내 아이디어가 너무 황당하면서 완전히 실패할 거라는 생각할 때 그럼 슬슬 내 안에서 시동이 걸리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있어야 짜릿한 반전도 가능한 법. 너는 뭐 당연히 잘하겠지? 걱정 안 해. 주변 사람들이 지나친 길에 그 기대에 어긋날까봐 정정긍긍. 작은 실수에도 손을 바들바들 떠는 것보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겠냐? 넌 안 돼. 포기해. 오히려 이럴 땐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한번 달려들어 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때 문이 붙어있는 거다. 두고 봐. 이 오기가 이 투지가 얼마나 가느냐. 하루 이틀 바끈하다가도 우린 참 뭐든지 빨리 있곤 하니까.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에이 몰라 귀찮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뭐. 우린 참 게으르기도 하니까. 제목, 난 분명 널 본 걸까?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상상해온 장면이 현실이 됐는데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그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 그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내가 아는 그는 아닌 느낌? 그래서였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난 분명 너를 본 걸까? 그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다. 난 분명 너를 본 걸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 그 노래. 문득 잠에서 깨면 우리 둘은 사랑했었고 오래전에 헤어져 널 이미 다른 세상에 묻기로 했으니 문득 잠에서 깨면 우리 둘은 남이 되었고 그 흔적조차 잃은 채로 하루하루 더디게 때우고 있으니 쉽게 잠을 이루지 수 없었던 그날 밤. 오래전 편지들을 꺼내 읽었던 그날 밤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편지들 속에 그 사람이 있었다. 내가 아는 그 사람. 하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오늘 나는 분명 너를 본 걸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걸까? 내가 아는 그가 아닌 다른 이가 되어버린 사람을 아니면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을 오늘 나는 분명 너를 본 걸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걸까? 제목, 우리가 이렇게 오래 왔는데 산책 나갈래? 여자가 물었다. 아니, 남자가 대답했다. 남자는 정말 그 말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는 화가 났다. 여자는 남자가 산책을 원하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한 바를
요구했던 것이고 남자는 그것을 알아채주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다. 남자는 답답하다. 나 산책 나가고 싶은데 같이 가줄래?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면 될 것을 여자가 왜 하려는지 여자도 답답하기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왔는데 내 마음 하나 못 읽는 남자 때문에 어떤 소설 속 한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은 이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누군가를 오래 할수록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관한 자책감도 늘어난다. 참 이상하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를 알아가는 일이, 그리고 상대에게 나를 알려가는 일이 참 재미있다. 서로의 이름부터 생일, 성격, 식성, 취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긴장하면 눈을 자꾸 깜빡인다든가, 거짓말할 땐 고개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운다 등의 내 작은 습관이나 지긋했던 내 말을 상대가 기억해주면 점점 더 즐거워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정보에 대한 공유는 즐거움이 아닌 당연한 것, 혹은 의무로 변해버려서 왜 내 마음을 올라주지? 왜 나를 이해 못해주지? 왜 그거 하나 기억 못해주는 거냐고 상대에게 화가 나거나 짜증내는 일이 잦아진다.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아왔는데 그런 이유로 날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가 다 말하면서도 그렇게 오래 알아온 상대를 내가 이해해주자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건지. 제목, 어느 정도의 빈틈. 대학 시절 우리 동아리엔 유난히 열심인 선배가 있었다. 한낱 동아리 활동일 뿐이라도 비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선배가 나 또한 대단해 보였고 싫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았다. 바로 빈틈이었다는 그 점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그래서 편하지 않는 두고 온 물건이 있어. 어느 늦은 밤 동아리 방을 찾았을 때 그곳엔 선배가 있었다. 다른 후배 녀석이 해야 할 일을 선배가 대신하고 있던 중이었다. 밤을 새가며 선배, 그런 건 그냥 어떻게 되든 그 녀석한테 끝까지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랬어요. 선배는 그저 자기가 하는 게 빠르고 마음 편하다면 웃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선배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선배, 그거 알아요? 선배는 가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선배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다. 뭐든지 혼자 알아서 잘 해내는 선배는 주변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어 보였고, 내가 안 해도 선배가 알아서 잘할 텐데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점점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 한참이나 잊고 있던 선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든 건 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이별을 말하던 그 사람. 그에겐 내가 필요해. 하지만 넌 내가 없어도 괜찮잖아. 난 그저 너 언제든 그 사람이 필요했다면 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색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이 걱정하고 힘들어 할 만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넌 좋은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이고, 하지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가치 없이 느껴져.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언젠가 내가 선배에게 했던 말과 닮아 있었다.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가는 것,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이뤄간다는 것은 남들에게 뺏기지 않고 나 혼자 알아서 잘, 그게 정답은 아니었을 텐데 어느 정도의 빈틈, 상대가 답답해하지 않을 정도의 빈틈은 필요했던 건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다. 그때의 선배와 마찬가지로. 제목, 화분. 처음 내가 화분을 죽였던 이유는 너무 무심해서였다. 화원에서 모씨도 친절하게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한다는 의미의 칠리라는 적힌 풀말을 줬음에도 늘 깜빡했다. 낮에는 거의 집에 없다 보니 늘 창문도 커튼도 꽂고 닫아놓고 다녔다. 그러니 물도 못 먹고 햇빛도 못 받은 녀석이 오래 버틸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 녀석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은 다음에야 나는 그 자리에 화분이 있었음을 자각했다. 그 후로 한동안 화분을 들여놓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고 말았다. 선물 받은 화분을 누구에게 줘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녀석을 받아들고 집에 왔는데 이번엔 정말 죽이지 말고 잘 키워봐야지 싶었다. 매일매일 물을 주고 햇빛 좀 받으려고 낮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 열출하기도 하고 이름도 붙여주고 자꾸 말도 걸어주며 사랑을 주며 잘 자란다기에 용기 내 녀석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는데 녀석은 나를 버렸다. 어느 날부터 입이 노래지더니 죽어버렸다. 왜 관심을 퍼줬는데 사랑을 퍼줬는데 왜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나는 화분이란 걸 키울 수 있는 인간이 안 되나 보다. 자학 증상까지 일어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와 죽어가는 화분을 보낸 친구가 말하길, 얘는 물 많이 주면 안 되는 앤데 물은 너무 많이 줬구나. 그러니 썩어버리지. 물은 너무 자주 줘도 안 된다고. 의아야
하는 날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는 화분 전문가의 양잘난 척하며 계속 떠들댔다. 원래 모든 식물은 물을 찌끔찌끔 너무 자주 주면 안 돼. 더 가증이 나서 죽어버리거나 썩어버린다고. 물을 주고 싶어도 꼭 참았다가 품종마다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 충분히 흠뻑 물을 주는 게 중요해. 찔끔찔끔 그게 더 화분을 가증나게 한다.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고 너무 무심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려워. 괜히 짜증이 났다. 세상에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나는 또 심각한 자학 모드로 돌입했다. 그쯤은 나는 화분을 기를 수 없는 인간인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물을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만큼 그래도 잘 자라는 화분은 없나.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어쩌면 제대로 된 사랑 또한 하기 힘든 인간인 게 아닐까 싶어서. 제목 친근함에 대한 규율책. 고맙긴 한데 좀 부담스럽네. 그 말을 난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친절과 호의를 왜 부담으로 생각하지? 그만큼 내가 좋아하니까 잘해주고 싶으니까 잘해주는 건데 왜? 나중에 알게 됐다. 그것은 연애 초보들이 곧장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라는 것. 연애 초기에 너무 잘해주는 것. 너무 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걸 그때 나도 참 몰랐던 거다. 참 어렵다. 그렇다고 너무 내 마음을 감추면 그게 싫어 상대는 떠나고, 그렇다고 또 잘해주면 하면 상대는 이내 날 질러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일은 늘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연예인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나는 우리가 꽤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농담한 건데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때 상대 또한 솔직한 나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해서 그런 건데,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이 염려이 보일 때 어렵게 털어놓는 내 비밀 이야기에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지?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런 문제는 꽤 오래 알아온 관계, 제법 친밀한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상대가 나를 멀리하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참 답답하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로 이해 못해 준다는 게 말이 돼? 그러곤 인해 상대를 원망하게 되지만 사실을 알고 싶다. 친근함에 대한 규율책을. 어떤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친근감에 대한 규율책. 선을 넘었을 때 알려주는 가이드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 해도, 아니 오히려 가깝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사고가 일어나곤 하니까. 제목 고등어찌개. 유학 시절 비 오는 어느 날 밤 룸메이트와 나란히 누워 한국에 돌아가며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유학 생활을 길게 한 친구들이 다 그렇듯 룸메이트는 짜장면과 냉면이 가장 먹고 싶다고 했다. 이제 세계 어느 큰 도시에서나 웬만한 한국식은 다 사 먹을 수 있었고, 한국 슈퍼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해 먹을 수도 있지만 짜장면과 냉면만은 제대로 한국에서의 맛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너는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나는 조금 더 말썽처리지 않고 대답했다. 고등어찌개. 룸메이트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으로 고등어찌개냐 뭐냐고, 고등어절임이 아니냐고 되물었고, 난 다시 대답했다. 찌개.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고등어찌개. 고등어와 감자를 큼지막하게 썰어놓고 국물을 얼큰하게 우려낸 고등어찌개. 언젠가부터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냐는 질문에 나는 항상 고등어찌개라고 답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고등어로 찌개로 만드냐고 비릿하지 않냐고 되물었지만 우리 할머니의 고등어찌개는 전혀 비릿하지 않았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바쁜 부모님 대신 난 늘 할머니와 함께였는데, 내가 조금만 입맛이 없어 해도 비 오는 날 뭔가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도 할머니는 항상 고등어찌개를 끓여주셨다. 창문 밖에서 두둑두둑 빗소리가 들려오고 부엌에서 보글보글 찌개 끄는 소리가 들려오고, 거실에 누워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어느새 비냄새가 얼큰한 고등어찌개 냄새가 어울려져 내 코를 자극하고, 그럼 한순간에 입맛이 돌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던 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어머니가 종종 그 고등어찌개를 대신 끓여주시곤 했지만 할머니의 맛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어떤 가게에서도 할머니의 맛은 찾을 수 없었다. 아니, 고등어찌개라는 메뉴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아직도 가끔씩 비 오는 날 입맛이 없고 힘이 쭉 빠진 날이면 할머니의 고등어찌개가 생각난다. 거실에 누워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박자박 끓여가는 고등어찌개 냄새에 행복해하던 나. 그리고 그런 날을 돌아보며 웃으시던 할머니의 모습. 이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이 가끔씩 그리워진다. 제목 바람돌이 선물.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내가 어렸을 적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다. 아이들의 소원을 매일 한 가지씩만 들어주는 모래요정이 나오는 만화 영화. 혹시라도 놓칠까 나는 늘 뛰어서 집에 왔고 집에 도착해선 책가방을 멀리 던져놓고 TV 앞에 앉아 그 만화를 봤다. 그렇게 30분 남짓의 시간이 흐르고 만화 영화 끝나면 흘러나오던 주제가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항상 들었던 생각. 하루에 한 가지, 딱 한 가지라면 나는 무슨 소원을 빌어야 될까? 선택의 순간은 그 어린 나이도 참 어려웠다. 엄마가 못 먹게 하는 커피를 한 입만 먹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그건 너무 사소해. 그럼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 사들어 갈까? 아, 가자로 만든 집도 갖고 싶은데. 근데 숙제는 언제 하지? 숙제 대신 해달라고 할까? 언제나 그렇게 고민만 했던 것 같다. 실제로 모래요정이 나타나 내 소원을 들어줄 리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만 했는지 결정을 못하고 늘 고민만. 골라먹는 재미. 한때 이런 광고 카피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근데 이런 시험 결과도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 한 그룹에서 에겐 30가지 초콜릿을 다른 그룹에겐 여러 가지 초콜릿을 맛보게 한 다음 마음에 드는 초콜릿을 고르라는 실험이었는데 선택의 폭이 좋았던 그룹이 자신이 고른 초콜릿에 대해 훨씬 더 만족했다는 실험 결과. 그 이유는 간단했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확신이 안 서고 선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미련도 크기 때문에 언제나 그놈의 미련이 문제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선택이 어렸던 거다. 로봇을 사달라고 하면 가절 만들 집은 못 가는 거잖아. 가져를 만드신 사달라고 하면 숙제는 누가 하지? 아, 커피도 먹고 싶은데 내일 학교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놈의 미련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날 괴롭힌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 잃게 만들면서. 제목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래? 학교 앞 작고 허름한 술집 그 좁은 길에 우리가 다 어떻게 들어가 앉았는지 신기할 정도로 꾸역꾸역 붙어 앉아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놓칠까 화장실도 참을 정도로 즐거웠던 시간. 그러다 한개 부딪혀 화장실 들렀다 나오는 길 그 아이와 마주쳤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와 편의점 앞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사람은커녕 도로 위로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고 깜깜한 서울 하늘 위로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별 대화도 없이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아이스크림 먹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나는 참 편안하고 고요한 뭔가 안심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끌벅적한 술자리, 그 자리가 싫었던 것도 아닌데 즐겁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아이와의 그 고요가 이상할 정도로 내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던 기억. 한참을 잊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오랜만에 정신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집에 돌아왔던 그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식탁 의자에 앉아 집에 오는 길 편의점에서 산 아이스크림을 꺼내 입에 물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왔다. 시끌벅적했던 술자리가 불편했던 것도 아니고 즐겁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도 없는 집 고요한 이 시간 적막한 이 순간이 뭔가 안심이 되는 듯한 기분. 그때였던 것 같다. 스크 먹을래 잊고 있던 그 아이와의 추억이 되살아난 건 그리고 그때였다. 나는 정말 이제 널 잊었나 보다 싶었던 것. 신경 쓰니까 내가 없는 내 일상이 이렇게 평온하게 느껴질 수 있다니 참 신경 쓰니까. 제목 등호관계. 한밤중 담배가 떨어질 때면 가끔 찾곤 하는 집 앞 편의점. 에이 담배 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언젠가부터 사장이 꼭 내게 이렇게 물었다. 요즘 비담배 안 피우세요? 아, 예. 늘 그렇게 어벌 부리며 편의점을 나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꼭 드는 생각. 나 비담배 안 피운 지 1년도 넘었는데 게다가 내가 비담배를 좋아하던 시기는 굉장히 짧았기에 나조차도 내가 비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고 벌써 1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 편의점에서 A 담배를 사고 있는데 그는 또 내게 묻는다. 요즘 비담배 안 태우세요? 비담배를 찾았다 어느 날 밤에 내 모습이 그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걸까? 아니면 애초부터 그는 내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서비스 정신으로 한 말을 탔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가 A 담배 찾는 게 싫어서 B 담배를 태웠으면 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의 머릿속에서는 나는 B 담배 등호 관계가 장근자치로 설정되어 있어 내가 아무리 다른 정보를 입력해보려 해도 거부 자꾸만 거부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좀 궁금해졌다. 나를 아는 또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내가 과연 무언가
등호관계로 설정되어 있을지, 내가 아는 나와는 전혀 다른 나, 나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그런 나도 누군가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서 때론 참 힘드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나를 이미 어떤 나를 규정해버린 다음에는 그 어떤 나가 실제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내 진짜 모습은 그에게 재입력하기란 때론 정말 힘드니까. 오늘은 책은 10탄은 9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탄에서 다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